그냥 이렇게 띄워놨어. 그래서 그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 뭐 정리하는 건데 니네 그 얘기하지만 앞에 이온결합, 공유결합도 시험에 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복습을 좀 꼭 해주셔야 되겠고, 그지? 자, 그래서 보면은 52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보면 화학결합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의 성질. 그래서 화학결합 종류에 따라서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보면은 뭐 지금 요거 나오잖아. 뭐 키움 활동 그래갖고 나오는 건데 이거 실험이지 실험. 결국 무슨 실험이냐면 전기전도성 살펴보는 거야. 그지? 전기전도성.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자, 정리하기 쪽 보면은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설탕, 포도당 이런 애들을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얘네들은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죠? 그리고 설탕이나 포도당은 이제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준비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에다가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설탕, 포도당을 이렇게 물에다 다 녹여 놓은 거지. 그런 다음에 이런 어떤 측정기 가지고 전류가 통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예측해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 있고, 그지? 공유 결합 물질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 그냥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거니까 써놔야 돼. 자, 고체일 때는 이온 결합, 얘네들 지금 다 이게 상온에서 고체거든? 소금, 뭐, 질산칼륨, 설탕. 고체 가루지, 가루. 전기 안 통합니다. 이온 결합도 전기 안 통하는 거야. 당연히 공유 결합 물질도 안 통하겠지. 자, 우리가 그런 고체를 물에다가 녹인 거. 뭐라 그래? 수용액이라 하지. 자, 수용액일 때는 어떻게 돼? 이온 결합은 통하더라 이거야. 대부분 통하더라. 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선생님이? 야, 봐봐.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려면 전제가 뭐야? 물에 녹아야지. 근데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물에 안 녹는 것도 있어. 누구? 이른바 앙금이라고 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앙금은 제외 이렇게 해야지. 앙금은 제외. 앙금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대부분은 통해. 그 다음에 그 고체를 그냥 가열해서 녹인 거, 용융이라고 하지. 용융 또는 액체 상태. 용융 또는 액체 상태일 때 당연히 통합니다. 통합니다. 그죠?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어때? 자,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용액일 때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체였는데 그걸 가열해서 녹인다 하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맞지? 그래서 아마 얘네들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염화나트륨, 질산칼륨은 전기가 통하는 걸로 나올 거고 설탕과 포도당은 통하지 않는 걸로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좀 덧붙이자면 그래서 설탕과 포도당 같은 공유결합은 수용액에서 안 통하는데 내가 수용액에서 통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 그지? 자, 여기다 쓸까? 화면에 나오네. 자, 수용액에서 통하는 것도 있다. 그지? 통하는 것도 있어. 어떤 애들? 니네 이제 아마 그 2학기 때, 방학 때 배우겠지? 산염기라고 해서 배우는데, 염산, 질산, HNO3, 황산, H2SO4, 아세트산, 그 다음에 뭐 있어? 탄산. 우리가 이른바 산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수용액일 땐 통해요. 그죠? 얘네를 제외한 대부분 통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염기 중에 암모니아라는 것도 하나가 존재해. 그러면 이제 얘네는 왜 통하느냐? 이온결합 물질이랑 관계가 있어. 자, 얘네 이온결합 물질처럼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면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전해질이라고도 불러. 전해질. 그지?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면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얘네를 자, 그러면 봐봐.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얘네처럼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는 얘네들도 뭐가 돼? 전해질인 거야. 수용액일 때 전류 통하면 전해질이야. 그걸 제외한 대부분 안 통하는 애들은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왜 통하지?
왜 통할까? 니네 이온 결합이라는 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물에 녹이면 니네 전류가 통한다는 거는 전기를 띠는 애가 움직이면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에 녹이면 이 결합하고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분리가 돼서 이제 얘네들이 플러스 띄고 있고 마이너스 띄고 있는데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통하는 겁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뭐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통해요. 그러면 얘네 공유결합인데 왜 통하냐면 공유결합이지만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얘네도 수용액일 때 통할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니네 여기서 잘 틀리는 게 하나가 나와. 보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이 되면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통한다. 그건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자,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절대로 틀린 말이라고 해야 돼. 왜 그럴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응? 이미 얘네들은 결합할 때 전자가 그렇게 건너가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그냥 얘네가 분리돼서 얘네가 움직이는 거지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전자가 이동 또는 뭐 전자가 움직인다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은 이런 식으로 전기 전도성이 차이가 난다. 그치? 만약에 니네 학교에서 이거 배우지 않았다면, 응?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다 통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서 항상 보기 중에 모든, 항상, 전부 이런 말 들어가면 좀 의심해야 돼.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꼭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거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53페이지 보면 이런 말 나오지. 자, 염화나트륨, 질산칼륨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일 땐 통한다. 그 이유는 고체 상태일 때는 강하게 이온들이 결합하고 있어도 안 통하지만, 그지? 액체 상태나 여기 보면 이거 줄거 놓으면 되겠지.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줄거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공유결합 물질은 자 고체, 액체, 수용액이 모두 대체로 통하지 않는다 돼 있지? 자 대체로라고 한 이유는 얘네들 때문인 거겠지. 수용액에서 통하는 애들도 있더라 하는 얘기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그림도 봐봐. 설탕은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서 얘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기가 통한다 하면 되는데, 반대로 공유결합 물질은 왜 안 통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분자 상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용액일 때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이 분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염화칼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제설제로 많이 사용되는 거야. 그죠? 제설제라는 게 뭐지? 우리 겨울에 눈 내리면 그 눈 쌓인 거 녹이기 위해서 왜 어떤 차 같은 거 지나가면서 뭐 하얀색 가루 같은 거 막 뿌리잖아. 그게 염화칼슘이야. 이거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니네 물 먹는 하마 알지? 물 먹는 하마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 하얀색 가루 들어있거든? 그게 염화칼슘이야. 그래서 그 비닐 뜯은 다음에 뚜껑 덮어서 좀 이렇게 방에 습한 데다 이렇게 갖다 놓고 한참 있다 가보면 그 가루는 다 사라지고 물밖에 없거든? 자, 염화칼슘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염화칼슘 알갱이를 하나 예를 들어 눈에 떨어뜨린다고 하면 걔가 주변에 있는 물을 흡수해. 꼭 여기 공기 중이라고 표현해놨지만 눈도 물이잖아. 그걸 흡수하면서 얘가 녹아. 그러면서 열이 나니까 그 알갱이 주변에 눈이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니네 녹고 나면 어떻게 되지?
혼합물이 된 거야. 그지? 물 안에 염화칼슘 수용액이 된 셈인 거잖아. 그러면 잘 안 얼어 또. 왜?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혼합물은 잘 안 얼어. 그래서 염화칼슘 때문에 눈이 녹고 나면 뭐 다음날 정말 아주 영하 뭐 한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엔간하면 다음날에도 새벽에도 얼지 않아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면서 이 열에 의해서 녹고 반대로 이제 그 또 물속에 녹아있는 염화칼슘 입자들이 다시 그 물 분자들이 엉겨 붙으면서 어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잘 얼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설제로 많이 쓰인다고. 그런데 얘가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장단점이 뭐냐 이거야. 장단점이. 응?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볼까?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 장점. 왜 대부분 염화칼슘을 사용할까? 싼 거지. 가격이 싼 거야. 제설제로 사용하려면 대량으로 막 뿌리고 막 다니잖아. 가격이 싼 거야. 가격이 저렴한 거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제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그치? 제설 효과가 좋은 거지. 눈도 금방 녹고, 녹으면 또 잘 얼지도 않고 제설 효과가 좋은 거야. 그러면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단 말이야. 단점은 뭘까? 자, 일단 단점은 뭐냐면 잘 알 거야. 염화칼슘 뿌려갖고 눈이 녹은 길을 차들이 막 다니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돼서 이제 그게 다 말라가지고 보면은 도로가 하얗게 하얀색으로 덮여 있거든. 아스팔트가 일단 손상될 수 있어. 네? 아스팔트가 손상될 수 있고요. 그 염화칼슘이 녹은 물들이 튀면서 자동차에 다 묻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안으로서 사실 이걸 배우긴 하는데 자동차의 대부분이 철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뭐 철이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뭐 알루미늄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부식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닷가 갔다 오거나 눈 내린 다음날 차를 운행하면 꼭 세차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차가 녹슬어. 그지? 차량이 부식되는 문제. 차량이 부식되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 염화칼슘이 녹은 물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고 주변 토양으로 스며들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지? 니네 배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식물 뿌리에서 물이 빠져나와요. 식물들이 말라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 주변에 심어놓은 가로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말라 죽는 걸 고사라고 하거든. 고사? 말라 죽을 수 있어. 자, 이런 단점이 있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 장단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어. 염화칼슘만큼의 효과가 있으면서 환경적인 문제도 좀 덜한 거. 이런 제설제가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니네 거기 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 조사하기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겨울에 내린 눈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조사해보자. 가장 첫 번째 뭐가 있겠냐. 눈 쌓이자마자 내가 뭐 해버리면 돼? 쓸어버리는 거지. 그지? 요즘은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자기 집 눈은 반드시 자기가 치워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래서 염화칼슘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 뭐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염화나 소금이 있는 거. 그지? 소금이 있는 거. 소금. 소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꼭 소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 염화칼슘에 비해서. 그죠? 근데 이제 염화칼슘만큼 효과도 좀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내겠지? 잘 어는 점이 나지, 잘 얼지도 않고, 효과도 좀 좋은 이런 제설제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 다음에 울릉도 같은 데서는 사실 섬이잖아. 울릉도 우리나라에서 눈 제일 많이 내리는 섬이거든? 바닷물을 끌어다가 제설제로 쓰는 거. 왜? 바닷물 속에 뭐가 녹아있으니까. 소금 녹아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왜냐면 또 육지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제설제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지? 비용적으로 또 많이 들 거 아니야. 사서 옮기는 비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바닷물 끌어다가 제설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통 친환경 제설제 그러면 염화나트륨, 바닷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액상제설제라는 것도 이미 그냥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바닥에 뿌리는 경우, 이게 뭐 친환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다만, 그 액상 제설제에 사용되는 이제 성분이 염화칼슘이냐 염화나트륨이냐 뭐 구분이 되겠다만, 그지? 뭐 이런 거 있고, 그지? 이건 왜 그런 거야? 니네는 잘 모를 텐데, 선생님 이렇게 차 끌고 가다 보면은 표지판에 써 있어. 바닥에서 염수가 분사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좀 눈이 자주 쌓여서 자주 어는 도로들은 바닥에 미리 열선을 깔아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눈이 쌓이면 저절로 염수, 소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쌓여있는 눈 저절로 녹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특정 구간에 이렇게 설치들이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지? 자,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결합, 그지? 자, 그래서 보면, 뭐 쭉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써보자. 지구 표면은 크게 육지바다 대기로 구분이 된다. 자, 지각의 일부분인 육지는 대부분 단단한 고체 상태 물질로 되어 있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니네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아이고. 우리 지구에 있는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암석에는 뭐가 들어있지? 규산염. 암석은 광물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암석에는 규산염 광물이 들어있지. 그럼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삼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 그래. 규산염 삼연체가 뭐야? 규소 원자 하나에, 그지? 규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가 몇 개가? 4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거지. 자, 얘네들 사이 결합 무슨 결합? 규소하고 산소 사이 결합은 공유결합인 거야. 근데 공유결합을 했는데 이 전체가 전하를 띠는 거야. 음전하를 띠는데 4-만큼의 음전하를 띠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니네 마그마라는 게 굳어서 암석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마그마 안에 얘가 들어있거든? 근데 마그마 안에 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양이온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봐봐. 이 자체가 음이온과 같기 때문에 얘가 양이온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양이온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얘네끼리 산소를 공유해서 또 결합할 수도 있어. 그래서 광물이 만들어지고 그런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규산염 삼연체는 공유결합이지만 이 규산염 삼연체와 만약에 어떤 양이온이 결합한다 그러면 그건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야. 이와 같이 지각이 단단한 고체 상태인 이유는 그 규산염 광물 자체가 얘와 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은 어떻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당연히 고체 상태더라 하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규산염 광물 요거 좀 꼭 기억해 두시고 규산염 광물이라는 것은 규산염끼리 결합을 하거나 혹은 규산염 삼연체와 양이온들끼리 서로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광물이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우리 알다시피 뭐하고 뭐가 있어? 질소, 산소지. 그래서 공기의 78%는 질소고 21% 산소인데 알다시피 대기를 구성하는 질소니 산소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니 수증기니 하는 것들은 다 뭐야? 공유결합 물질인 거지. 그럼 알겠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어때?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 따라서 얘네들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기체인 거야.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우리 공기라고 하는 기체인 이유가 걔네들이 공유결합 물질이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죠? 여기서 보면 나와 있지.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액체 아니면 기체로 존재한다. 그죠? 선생님, 공기 중에 액체가 있을 수 있나요? 있지. 그게 구름인 거야. 수증기가 액체로 변해서 그 물방울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게 뭐야? 구름인 거지. 그럼 구름은 액체야, 따지면. 그지? 그래서, 그렇게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호흡할 때 산소 필요하잖아. 산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호흡을 통해 쉽게 산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방금 얘기한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일으켜? 기상현상 같은 것도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에 바다를 이루는 물. 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의 70%는 바다. 물로 덮여져 있지. 그지? 그거 주성분이 물일 거 아니야?
물 알다시피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야. 근데 여기 지금 선생님 써놨지만 물 분자인데 그 분자인데 이 물 분자는 이른바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액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잘 녹아. 잘 녹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뭐 그 물 안에 알다시피 계속 여러 가지 영양분도 녹아 있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기체들도 좀 녹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은 그래서 그 물을 먹어서 거기에 녹아 있는 산소를 얻고 물을 아가미를 통해서 내보내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바닷물이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서 물방울로 변하면 그게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되면서 뭐야?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다. 이제 기상현상 일으키는 거다. 그 다음에 알다시피 우리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의 대부분은 뭐다? 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뭐 부위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르긴 하다만 평균적으로 한 66%를 차지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를 이루는 또 주요 물질 중에 하나인 물이 공유결합 물질이지. 근데 사실 물 말고 또 뭐가 있지 우리? 니네 물 말고 뭐 있냐? 자, 여기 보면 생명체 구성 물질의 대부분이 물이야. 그 다음에 비율적으로 그 다음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순이거든. 그럼 여기서 무기염류라는 애를 제외하고는 물,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전부 뭐야? 공유결합 물질인 거.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여기서 무기염류는 뭐냐면 그냥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온. 이온 결합 물질도 아니고 그냥 이온이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염류 제외하고는 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물 제외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우리 뭐라고도 부르니? 공유결합 물질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의 주된 원소가 탄소이기 때문에 탄소화물이라고도 부르죠. 그지? 탄소화물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지금 5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얘네들의 성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과 생명 현상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활동에서 뭐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얘기했다만 니네 공유결합 물질하고 이온결합 물질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들 자주 나오는 거 내가 몇 개만 좀 적어줘 볼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유결합 물질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자, 여기 우리 언급됐던 거 말고 자, 예를 들어서 니네 그 가스레인지 도시가스라고 하지. 도시가스 주성분이 뭐야? 메테인이지, 그지? 자, 메테인 CH4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나왔지. 설탕. 그지? 설탕도 대표적인 공유결합. 자, C12H22O11. 이제 이렇게 분자식으로 쓰면. 그 다음에 포도당도 있었지, 포도당. 포도당은 C6H12O6. 그지? 이것만 되게 많아.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알코올이라고 하지, 알코올. 에탄올.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 C2H5OH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C2H6O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공업용 알코올, 뭐 메탄올. 그지? 메탄올. 얘는 CH3OH 이렇게 쓰기도 하고 CH4O라고 쓰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지. 그 다음에 니네 이온결합 물질 대표적인 게 뭐 있냐? 설탕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치? 소금,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그래서 NaCl
뭐 이런 거 있고. 또 뭐 있나? 아까 앞에 말 뭐 질산 칼륨, 질산 칼슘. 아까 염화칼슘 있었지? 염화칼슘. 염화칼슘. 그죠? CaCl2. 그다음에 저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비누에 들어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수산화 나트륨. 응? 수산화 나트륨 같은 거. NaOH 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쓸게. 하나만. 니네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가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것도 있어. 자, 얘는 NaHCO3 이렇게. 그래서 니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소기와 숫자를 이용해서 쓰를 화학식이라고 하잖아. 이 분자식인데 얘는 분자식도 일종의 화학식인데 만약에 요거만 나왔을 경우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앞에 원소기호만 내가 보라 그랬어. 화학식이나 분자식이 나왔을 때 맨 앞에 원소기호를 봤을 때 이게 금속이면 무조건 이온 결합입니다. 통과에서는 예외 없어. 무조건 앞에 놈이 금속은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 맨 앞에 원소기호가 이런 탄소 같은 비금속이면 얘는 고민할 거 없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이 있고 특히 이 교과서에서는 그 전기전도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강조가 돼 있긴 하다만 나머지 성질들도 우리 교재를 통해서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 갑시다. 페이지로 어디냐면 생물 파트여서 효소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144페이지가 되겠다. 144페이지. 그지? 144페이지를 한번 펴볼게. 자, 그래서 생체 촉매 효소 그래서 나옵니다. 효소. 그지? 자, 그래서 그 밑에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촉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데 자, 과산화수소는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공기 중에 오랫동안 두면 서서히 분해가 된대.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 자, 소독약에 주로 사용하는 거지. 과산화수소. 이거 반응식도 쓸 줄 알아야 되거든. 얘는 과산화수소 어떻게 쓰죠? H2O2야.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되면 얘가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거든. 요거 반응식 쓰면 이렇게 되겠지. H2O2가 H2O와 O2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개수까지 쓰면 여기가 2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런데 이게 여기는 뭐 오랫동안 두면 서서히 분해된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냥 공기 중에선 이게 거의 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상처가 생긴 부위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혈액과 만나면서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혈액과 만나면 혈액하고 만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분해가 거의 안 되던 애가 분해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소독약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 그죠? 왜냐면 그 산소가 발생하면서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세균이 감염되는 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바로 이 혈액 속에 뭐가 들어있다? 이른바 이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잖아. 이게 빨리 해주는 뭔가 들어있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물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아니, 촉매라고 하지. 촉매. 촉매라고 해. 보통 화학 반응이 빨리 하여튼 일어나게 도와주는 걸 촉매라 하는데 사실 두 가지야. 촉매라는 게 정촉매라는 게 있고 부촉매라는 게 있어. 근데 너희가 공부할 때 그냥 촉매 그러면 대부분은 뭐야? 정촉매를 말하는 거야. 그럼 정촉매는 뭐다? 화학 반응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거야. 그럼 부촉매는 뭐야? 화학 반응이 반대야 반대.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수업 시간에 촉매 그러면 대부분 정촉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정촉매든 부촉매든 또 얘네들은 그 성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무기촉매라는 게 있고요. 유기촉매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건 뭘까? 촉매의 성분이 무기물로 되어 있다는 거야. 무기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공장이나 혹은 그냥 실험실에서 너희가 실험할 때 사용하는 촉매가 대부분 무기촉매야.
자, 대표적인 무기 촉매에는 뭐 이산화 망가니즈, 뭐 백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외에 뭐 질산칼륨도 이제 될 수가 있고, 유기 촉매는 촉매가 유기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유기물.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뭐다? 효소가 바로 대표적인 유기 촉매다라고 생각하면 돼.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이란 유기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유기 촉매가 다른 말로 효소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작용하는 애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생체 촉매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이 혈액 속에는 뭐가 이 유기 촉매, 이른바 뭐가 들어있는 거야?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효소. 이 혈액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원래는 분해가 잘 안 되는 게 분해가 확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 효소의 이름이 바로 뭐야?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거야. 카탈레이스. 효소 이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효소 이름은 카탈레이스. 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혈액에만 들어있진 않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일단 혈액 속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 그지? 좀 이따 실험 나오겠지만 간. 그 다음에 감자즙.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읽어볼게. 그래서 혈액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반응이 나타나느냐? 혈액 속에 들어있는 바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때문이다. 근데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다. 그래서 보통 언급되는 게 혈액, 간, 감자즙. 감자도 뭐야? 세포잖아. 식물세포잖아. 간, 동물의 간세포. 그지? 이런데 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카탈레이스다. 그래서 얘는 과산화수소가 즉시 분해되게 만들어준다. 즉시 분해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한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소독약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과산화수소 소독이라고 돼 있지? 피부에 생긴 상처에 소독용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따갑고 시원한 느낌과 함께 거품이 생긴다. 이건 과산화수소가 카탈레이스와 만나서 산소로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얘기도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여기 보면 니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 잘 봐야 돼. 방금 얘기했다만 카탈레이스는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다. 특히 어디에 많다? 식물 같은 경우에 감자하고 동물 간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은 그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실험이 나옵니다.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실험. 그지? 요거 나와. 자, 시험관을 ABC를 준비하고요. 그지? 시험관을 ABC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동일한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5ml씩 넣습니다. 3%짜리를. 생간과 감자를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자, 여기다 그림으로 그릴게. 봐. 자,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시험관을 3개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ABC를 준비한 다음에, ABC에다가 모두 과산화수소를 똑같은 양을 넣어놨어. 그지? 뭐 농도로 한 3% 정도 되는 과산화수소를 5ml씩 다 넣어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B에다가는 뭐야? 생간을 넣었대. 생간. 그 다음에 C에다가는 감자 조각을 같은 크기로, 비슷한 크기로 잘랐다고 돼 있지. 넣은 거야. A는 그대로 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관찰하냐면,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생간하고 감자에는 뭐가 들어있니?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겠지? 그러면 산소가 발생하겠지? 그럼 여기 거품이 막 생기는 거야.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면서 그게 여기 표면에 맺히기 때문에 거품이 막 생겨요. 자, 거품의 양을 비교한 거지. 봤더니 A에서는 거품이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B하고 C에서는 거품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내려면 정말 다양하게 낼 수 있거든. 야, 왜 비슷한 크기로 잘랐을까? 생간하고 감자를 비슷한 크기로 자른 이유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얘네 둘 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데 같은 양의 카탈레이스를 넣어준다는 얘기지.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으니까 어때야 돼?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과산화수소는 그대로 뒀을 때는 거의 분해되지 않지만 생간이나 감자를 넣었을 때는 분해가 막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얘기는 생간하고 감자에는 그 과산화수소를 빠르게 분해하게 하는 뭔가가 들어있구나.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되겠지.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는 과산화수소 분해가 촉진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해가지고 거기 교과서에는 없는데 자 여기다가 시험관을 하나 더 놓을게. 자 D라고 합시다. 그지? D라고 할게. 니네 이제 교과서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니네 효소가 작용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선생님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뭐라 그랬지? 열, 온도하고 pH라 그랬어. 자 그럼 잘 봐. 여기다가 마찬가지 똑같이 3%짜리 과산화수소 5ml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삶은 간을 집어넣었어. 자 그런 다음에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본 거야.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응? 발생 안 하는 거지. 그지? 왜? 간을 삶았다라는 건 열을 가한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어떻게 됐겠어? 구조가 변했겠지. 이제 작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주고 효소 작용에 열, 온도가 영향을 끼치는 거 알고 싶으면 어떤 애들을 비교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기서 A, B, C, D 중에 누구누구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B와 C를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으면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똑같은 양의 과산화수소 들어있고 똑같이 간을 넣어줬고 그랬는데 얘는 가열을 했고 안 했고만 달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pH도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 자 여기 2라고 해볼게. 이번에 똑같이 과산화수소 들어있는 거야. 자 여기에 똑같이 생간을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뭘 좀 넣어주냐면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놈을 조금 넣어줘요. 자 수산화 나트륨은 니네 나중에 배우고 이거 염기야. 염기. 그럼 봐봐. 야 그냥 과산화수소는 우리 액성이라고 하거든. 산성일까 중성일까 염기성일까? 그냥 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염기성이 되거든. 그러면 얘가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해.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하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 하야, 얘네 둘을 비교하면 뭐 할 수 있지? 얘는 염기성이고 얘는 중성이니까 똑같이 생간이 들어있는데 그럼 카탈레이스는 염기성에서 조금 더 작용이 활발하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그냥 만약에 A, B, C만 나온 상태에서 자 생간하고 감자 넣었어. 기포가 발생한 거야. 시간이 한참 지나서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자 그때 기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더 발생하게 하려면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여기 들어있는 효소들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산화수소가 전부 분해가 돼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효소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주면 추가로 기포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146페이지로 가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간과 감자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잘 일어나도록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촉매. 또는 이게 촉매인데 세포 안에서 생명체 안에서 작용하는 촉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나윤아? 생체 촉매라고 한다. 그래서 촉매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 방금 얘기했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날 때 반응물을 넣어주면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촉매에는 카탈레이스와 같이 생물체에서 만들어져서 생물체 안에서 작용하는 생체 촉매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합물로 이루어진 그게 아까 얘기했던 무기 촉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보통 공장이나 이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무기 촉매라고 하는 거지.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진 건 유기촉매 또는 생체촉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지? 화합물이 촉매로 사용되면 그건 무기촉매라고 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촉매는 무기촉매가 됐건 생체촉매가 됐건 왜 얘네에 의해서 반응이 빨라지느냐? 자, 여기 봐봐. 촉매는 거기다 줄거나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활성화 에너지. 그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둬야 돼. 그럼 여기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야, 생체 촉매라는 게 생물체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생명체 안에서 사용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왔어. 생체 촉매는 생명체 밖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왔어. 맞아, 틀려? 써나 틀린 말이야. 야, 봐봐. 예, 우리가 지금 이 실험할 때 생간 이거 여기서 작용해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생체 촉매라고 해서 생명체 안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야. 온도가 적당하면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써도 어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지 생명체 밖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요 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이른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춰준다라고 했지. 또 이 활성화 얘기가 나오니까 에너지 얘기가 나오니까. 예. 뒤에 가서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구나, 그지? 요건 뒤에 물질 대사 가서 얘기하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촉매 조사하기 그래서 나오지. 그래서 보면은 자, 공장에서 아까 나왔던 공업용 알코올이라는 메탄올을 만들 때 촉매가 쓰인대. 해봐. 여기 보면은 메탄올이라는 걸 만들 때 자,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라는 애들을 가지고 합쳐서 메탄올이라는 알코올을 만드는데 그때 구리, 아연, 알루미늄과 같은 걸로 이루어진 촉매를 만나서 걔네들이 메탄올로 변한다. 그지? 촉매가 사용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촉매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메탄올이라는 거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되거든? 니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산화탄소가 뭐의 주범이야? 지금 6월 한 20일밖에 안 됐는데 18밖에 안 되는데 오늘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지. 지구가 너무 덥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촉매를 사용하면은 남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거지. 내가 재료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100%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남아서 버려지는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촉매 사용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촉매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면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물어보잖아. 산업 현장에서 촉매 사용하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방금 메탄올 만드는 것처럼 어떤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이 어떤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데도 기여. 왜냐하면 반응물의 대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지? 효율, 야, 얘들아, 효율이라고 하지, 효율. 효율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효율이다 그러면 재료를 100을 가지고 실제로 생산물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지. 야, 내가 100개를 집어넣어서 20개 만들면 효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촉매를 사면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죠? 효율이 높아지니까 남는 것도 적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7페이지 가시면 생체 촉매와 물질 대사 이런 말 나와. 자, 우리 몸에는 대표적으로 아밀레이슨이 트립시닌이 하는 생체 촉매가 있어서 특히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양분을 얻잖아. 근데 그 양분을 흡수하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분자로 따지면 되게 큰 분자인 거야. 그냥 흡수가 안 되니까 그 아밀레이슨이 트립시닌이라는 우리가 아는 이른바 소화효소라고 하지. 얘네들이 그 영양소를 분해해서 우리 몸속으로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생체 촉매는 생명 시스템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나 이것도 예전에 니네 학교 시험에 나온 거 본 적이 있어. 이 키움 활동 요거 그대로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만 알면 돼. 무슨 얘기냐? 단백질이라는 놈을 분해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거야. 자,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환경에서 실험실에서 야 봐봐. 단백질을 분해해서 내가 아미노산을 얻는 거야. 그러려면 온도는 200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그걸 하루 동안 가열을 해야지만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내가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더래. 그런데 내가 우리 몸 안에서 생각해. 내가 음식을 통해서 얻은 단백질을 금세 아미노산으로 분해해버리거든. 그래서 그걸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는 온도가 36.5도밖에 안 돼. 그런데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거지. 아까 위에 언급됐던 뭐야? 효소가 있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 이른바 소화효소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참고 요거 좀 써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이야. 펩신하고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빠르게 분해를 합니다. 어떻게 분해하냐면 약간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를 해. 그럼 또 우리 몸 안에서 펩티데이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걸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펩신이니 트립신이니 펩티데이스니 하는 효소들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어때? 그냥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에 비해서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빠르게 분해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결국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지금 보는 거야. 그지? 효소가 없을 땐 온도도 매우 높아야 되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지만 효소가 있을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분해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효소라는 애들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준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생물체는 외부로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화 이것처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물질을 분해하거나 혹은 우리 몸 안에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애들을 분해하거나 혹은 어떤 애들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불러? 마지막 줄.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는 거야. 물질 대사.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뭐다?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 내가 방금 얘기했다. 물질 대사는 결국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야. 어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잘 봐. 이게 중요해. 체내에서 일어난다는 거. 자, 니네 진짜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이거 있지. 종이를 태웁니다. 연소라고 하지. 연소는 물질 대사다. 맞아, 틀려. 화학 반응이긴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연소를 물질 대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요 말 중요해. 체내에서 일어나야지만 물질 대사야. 근데 이제 그런 물질 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 자, 여기 봐봐. 두 가지가. 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중에 봐라. 우리 몸 안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들을 합쳐가지고 큰 분자를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합성하는 거야. 작은 애들 합쳐서 큰 놈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화작용이라 부르는 거야. 동화작용. 그런데 분자가 크든 작든 얘네들은 다 뭘 갖고 있냐면 에너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분자들은 에너지가 적어. 큰 분자는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에너지 적은 애가 에너지 많은 애가 되려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 합성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럼 그 대표적인 동화작용에 뭐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를 합쳐서 우리 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앞에 유전 정보 흐름에서 했었잖아, 지난. 예를 들어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DNA가 전사될 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RNA가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DNA가 똑같은 놈을 하나 더 만들려면 복제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DNA 뉴클레오타이드 결합시켜서 큰 DNA 만들어야 되잖아. 다 동화작용인 거야. DNA와 RNA가 합성되는 거. 맞네?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작은 분자를 합쳐서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를 만드는 뭐가 일어나? 광합성이 일어나지? 광합성이니까 동화작용. 맞지? 자, 그러면 반대로 큰 놈을 작은 놈을 분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방금 얘기했던, 야, 우리 몸에 들어온 탄단지라고 하는 음식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는 흡수를 하려고 보니까 분자가 너무 큰 거야.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관 거치면서 어떻게 돼? 아미노산이니 포도당이니 지방산이니 하는 걸로 분해가 되는 이른바 소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 분해되는 화학 반응은 뭐라고 한다?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소화가 있는 거야. 어? 소화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아까 동화작용과 반대로 봐라. 그게 음식에 들어있던 뭐하든 큰 분자들은 에너지가 많고 작은 분자들은 에너지가 적으니까 에너지 많은 애가 에너지 적은 애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만큼을 방출한다고요.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발열반응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발열반응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화학적 소화 한번 첫 번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광합성의 반대가 있지. 우리 동물 같은 경우 이제 소화를 통해서 포도당을 얻으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 포도당을 뭐해? 분해하지.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남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걸 뭐라 그래? 세포 호흡이라고 하지. 맞지? 세포 호흡이라고 해. 대표적인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활성화 에너지 잠깐 언급이 됐다만, 예. 방금 얘기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동화작용은 선생님 오늘 요거까지만 얘기할게.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 에너지 적은 애가 나중에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라 그랬지.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 많은 애가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라 그랬지. 자, 에너지가 적은 놈이 많아지든 많은 놈이 일단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응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든 많든 일단 에너지를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 조금 방출해서 처음보다는 에너지가 많은 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에너지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얘도 일단 반응을 하려면 에너지를 좀 흡수해야 되는 거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 무조건이야.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가 뭐다?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많든 적든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봐봐. 그래서 동화작용은 이거야. 반응하기 위해서 흡수했는데 잘 봐. 반응하는 동안 조금 방출했다고요. 근데 흡수한 게 방출한 것보다 많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흡수한 셈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100을 흡수했어. 반응을 했는데 반응하는 동안 20을 뱉어냈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난 80을 흡수한 셈이지. 그게 동화작용이야. 반대로 이화는 반응하기 위해서 조금만 흡수하면 반응하는 거야. 한 30을 흡수했어. 반응이 시작됐는데 반응하는 동안 내가 100을 방출했어. 그러면 30을 흡수하고 100을 방출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70을 방출한 셈이지.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그 결과적,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반응.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동화작용이 일어나든 이화작용이 일어나든 여기 그림 봐봐. 무조건 거기에는 효소가 관여하거든. 그럼 그 효소가 어떻게 관여하는 거냐면 지금 얘기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야. 그럼 언덕 넘어가는 거 생각하라 그랬잖아. 언덕이 낮아졌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지. 그러나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효소가 작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낮아지는 거야. 요 초록색이 활성화 에너지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효소를 사용하면. 다만 조심할 건 뭐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더라도 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효소가 있건 없건 반응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효소 여부에 상관없이 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148페이지부터 뒤에 뭐 유전 정보 흐름 좀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교과서 좀 챙겨 오시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